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자, 오늘은 인류 최초의 문명지들이라고 불리우는 곳들 중에 두 곳, 그러니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달된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이집트 문명. 자,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전에 이집트 전 영토를 다스린 최초의 왕이 있었는데 메네스라는 왕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이집트 왕들을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파라오라고 하면 어떤 특정의 왕이 아니고 그냥 왕을 뜻하는 칭호였던 거예요. 고구려 시조는 주몽이고 신라는 박혁거세, 백제는 온조, 뭐 이렇게 건국 신화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집트 왕조 시대의 문을 연 초대 파라오는 바로 메네스라는 전설의 왕이다. 뭐 이 정도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이집트는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이고 굉장히 더워요. 몇 달씩 비가 오지 않아서 식물이 거의 자라지 않는 사막도 굉장히 많아요.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물이 부족하지는 또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년에 두어 번 이 나일강 상류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릴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강이 이렇게 범람해서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길 지경이 되기도 했어요. 집이랑 야자수 사이를 이렇게 배 타고 돌아다닐 정도로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물이 쫙 빠지면 이제 그 땅은 아주 기름진 옥토로 변해요. 햇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땅에다가 곡식을 심으면 뭐든지 아주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거의 숭배하다시피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이집트는 나일강 덕분에 부유했고 또 나일강 덕분에 막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시대 왕들도 다 뭐 마찬가지였겠지만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상당히 막강한 파워를 가졌어요. 권력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로 당시 건축물들의 크기를 재보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시황의 파워는 만리장성을 보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성당들, 교회 권력이 아주 막강하던 시기에 지어진 것들이죠.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고인돌 무덤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데 돌 크기가 큰 무덤의 주인이 더 높은 권력자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파라오의 무덤은 우리가 알다시피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얼마나 권력이 대단하면 그렇게 거대한 무덤도 짓게 했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페이를 주면서 인부들 일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 피라미드 중에 큰 것들은 30년간 무려 10만 명의 사람들이 농한기 때마다 일해서 지은 것들도 있어요. 거대한 무덤을 짓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종교와 신앙과 연관이 있어요. 이집트인들은 여러 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태양 역시도 하나의 그들의 신이었는데 이름은 아몬이라고 불렀어요. 지하세계를 또 다스리는 신도 있었는데 또 머리가 자칼 그러니까 개 혹은 늑대처럼 생긴 아누비스라는 신도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신들을 모셨는데 모든 파라오는 또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왕을 신성시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만 했던 이유, 그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이죠. 곳곳에 그런 여러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짓고 성상 혹은 신상들을 세웠어요. 신전 앞에는 오벨리스크라고 부르는 방첨탑을 세웠는데 오벨리스크는 창이라는 뜻이에요. 권력을 상징해요. 이집트 종교의 특징들 중에 하나로 여러 동물들 역시 신성시하기도 했는데 고양이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신인데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상상했던 거예요. 뭐겠어요? 스핑크스죠. 스핑크스는 고양이의 몸과 사람의 머리를 가진 고대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신이었던 거예요. 이집트 종교의 믿음 중에 특이한 것은 영혼과
몸에 관한 거였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몸을 떠나지만 나중에 몸을 다시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썩어버리면 그 영혼도 존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유의 연고랑 식물즙을 그 시신에 바르고 긴 천으로 둘둘 말아서 썩지 않게 보존을 했어요. 미이라라고 하죠. 오늘날까지도 썩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무덤 속에서 발견이 됐고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무덤은 영혼이 다시 육체를 찾아올 때를 대비해 지은 집인 거예요. 그 영혼이 또 자기 집을 제대로 찾아오도록 생전에 쓰던 식기나 가구, 옷, 죽은 그 사람의 초상화, 또 그의 일생을 묘사한 그림들도 거기에 이렇게 비치를 하는 거죠. 그런 물건들, 또 그림들을 지금 보면서 우리가 당시 이집트인들의 생활상을 또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림들 이렇게 보면은 그 몸은 이렇게 정면인데 고개는 이렇게 돌아가 있고 눈은 이렇게 손발은 또 측면을 향하고 있는 또 아주 정확하거나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무튼 다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재밌는데. 근데 아주 세세하고 또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오리를 잡는 모습, 물고기를 잡는 모습, 수로를 만들어서 농토에 물을 대고 소와 염소를 초제에 방목하는 모습, 곡식을 타작하고 빵을 굽는 모습, 신발, 옷, 유리잔을 만드는 모습, 벽돌을 굽고 집을 짓는 모습 등등, 또 공놀이, 피리 부는 모습,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 포로를 끌고 오는 그림, 또 광대가 고개를 하는 그림,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상을 볼 수가 있는 그림들. 그런 다채로운 그림들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작은 그림들의 어떤 연속된 나열도 역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그림이라기보다는 바로 문자이죠. 문자. 이집트인들의 상형 문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간소화시켜서 만든 문자예요. 이런 고대 이집트 문자 해독 작업을 우리가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00~300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해독이 가능해졌어요. 무덤이나 이제 돌에 새겨진 것들 말고 책도 많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종이가 아니라 나일강변에 자라는 갈대 같은 풀로 만든 책인데 이 갈대를 그리스어로 파피루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종이를 영어로 페이퍼라고 하죠. 페이퍼. 그 어원에서 온 거예요.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를 이제 길게 만들어서 기록을 하고 돌돌 말아서 보관을 했는데 이런 두루마리 책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또 지혜로운 말들도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집트는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도 오랜 시간이죠. 약 3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유지될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간간히 이집트에 대한 언급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유역에서 발달된 문명, 바로 이집트라는 문명이 있었던 한편에는 유럽에서 동쪽 방향 서아시아 지역에 두 강이 흐르는 평야에 발달했던 문명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두 개의 강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렸는데 그 두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죠. 그 두 강은 결국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아래쪽이죠. 이제 강물 사이의 땅을 뜻하는 그리스어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자, 두 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그 드넓은 이 평원에는 습지도 많고 그 강물이 때로는 범람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옛 도시들의 흔적들이 거기에 남아있기는 해요. 물론 폐허로 변해버리긴 했죠. 이집트에서와는 달리 돌이 아닌 벽돌로 집을 세웠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햇볕에 마르거나 부서져 버리고 비교적 그 잔재가 적게 남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사막 지역의 폐허로 남아있는 도시 중 하나가 바로 바빌론이라는 곳이에요. 바빌론. 한때는 세상 가장 큰 도시였던 곳으로서 사방에서 몰려드는 상인들이 들끓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근방에 두 번째로 큰 도시였던 니네베라는 곳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바빌론은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의 수도였고 니네베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많이 들어보신 지명들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 성을 한번 도는데 3일이나 걸린다고 할 정도로 거대 도시들이었어요. 이집트와는 다르게 이 넓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한 명의 왕에 의해서 지배된 적이 거의 없어요. 민족도 여러 민족이 번갈아가면서 터를 잡았고 지배 왕가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민족이라면 바로 수메르인과 바벨로니아인 그리고 아시리아인이 있어요. 또 꼽자면 아카드인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바로 이집트인들이 문화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을 최초로 발전시킨 민족이다라고 여겼었어요. 수공업자, 예술가, 관료도 있었고 왕이 지배하는 거대한 도시가 있었고 문자도 발명했고 온갖 기술을 발전시킨 최초의 민족은 이집트이다라고 꽤 오랫동안 믿어왔었는데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수메르인이 이런 문화 중에 많은 것들을 이집트인보다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고대에 존재했던 도시의 폐허들 중에 하나가 발견돼서 깊숙이 발굴을 해가지고 그 잔재를 연구해 봤더니 그 도시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우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선조들이 살았다는 도시였던 거예요. 성경에 우르라는 곳이 몇 번 언급이 되는데 그 전까지 사람들은 전설의 도시이거나 어떤 상징적인 곳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1927년부터 약 5년간 리오날드 울리라는 영국 고고학자가 대형박물관, 영국박물관 발굴팀하고 같이 나서서 그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우루 유적하고 수메르 문명의 진가가 그렇게 마침내 드러난 거죠. 그야말로 고고하게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여겨지기도 했던 성경 기록의 역사적 타당성이 당당하게 부여된 거란 말이죠. 1850기나 되는 지하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도굴이 된 이집트 피라미드하고는 달리 그 무덤들에서는 수많은 유물이 꽤 온전하게 발견이 됐고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이전에 수메르 사회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고대 이집트 문화보다도 훨씬 앞섰다라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렇게 우르라는 곳은 굉장히 풍족했고 원거리 무역으로 성장했었다라는 거 수메르 지방의 도시 국가 중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탐사 결과 밝혀집니다. 점토판에 문자도 발견이 됐는데 이집트처럼 그림을 사용한 것이 아닌 이 쐐기 모양의 뾰족한 선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 문자를 설형 문자라고 불러요. 쐐기 문자, 설형 문자. 판독해 보니까 아름다운 전설들이라든지 영웅담, 왕의 업적이나 칭송하는 내용들 등도 있고 또 당시 상인들의 보고서나 계약서, 보증서, 상품 목록 등을 담은 점토판들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메르인과 그 뒤를 이은 아카디아인,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도의 문명을 가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통칭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안에 특히 수메르인들의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세 조상,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 대해서 쓰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자세히 다룬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경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뒤부터 실제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이미지라고 봐야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수메르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도시 우르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야말로 최첨단 도시 출신인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될 텐데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알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뿌리인 수메르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은
두 강 상류에서 많이 자라는 야생 밀과 관련이 깊어요. 당연하죠. 물이 있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테니까. 기원전 9050년경에 지금의 시리아 부근에서 인류 최초의 농업이 시작된 걸로 봐요. 밀 농사를 짓고 또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수메르인들이 바로 여기서 농업을 발달시켜서 주변의 문명들하고 활발하게 교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집트 문명하고 비교하자면 훨씬 환경적인 부분은 조건이 척박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가져올 그런 재주가 자연스럽게 필요했던 거예요. 강과 바다를 통해서 가져와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죠. 홍해를 통해서 인도양까지 진출했고 인더스 문명하고도 교류를 했어요. 고대 인도 유적을 보면 수메르에서 만든 물품들, 도장, 또 우르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실제로 발견이 됩니다. 페르시아 만에서 시리아와 지금의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까지, 나일강에서 지중해 동부 키프로스, 그리스 남쪽 섬 크레타까지, 또 북쪽의 흑해까지 진출을 합니다. 자, 기원전 5200년에서 4500년경 마침내 마을 규모를 벗어나서 도시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뭘 의미하느냐? 그건 이미 농업 이외에도 상업과 교역이 그곳에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다는 뜻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불 다루는 기술이 있었어요. 진흙을 뜨거운 불에 구워서 단단한 벽돌을 만드는 법을 알았어요. 밀폐식 가마를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토기에 색깔도 칠합니다. 그 옛날 고대에 벌써 토기를 굽는 과정으로 불가마를 1000도 이상의 온도로 끌어올리는 기술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중국 양사후 문화의 채석 토기보다 수메르 것이 2-3천 년 이상 빨랐던 거예요. 벽돌과 타일에는 범랑, 그러니까 에나멜이나 유리질의 그 세라믹스 유약을 칠하는 방법도 알았어요. 수로를 내고 관계시설도 만듭니다. 다리 건설에 필수적인 이 아치도 벽돌로 만들었어요. 이 아치 기술이 나중에 발전해서 돔 형태의 지붕이 되는 것이죠. 바로 수메르인이 처음으로 사용한 건축 기법이에요. 기원전 4000년경 우르에서 문명화라는 것은 도시화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 civilization이라고 하죠. civilis, civitas라는 단어 안에 city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또 문명이라는 것은 당연히 모여 살아야만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교역의 발전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수메르에는 계획 도시들이 많았는데 이미 도시 전체에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어요. 수도관은 고열로 구운 진흙이랑 역청이라는 탄 종류의 토양 물질로 만들어졌는데 오늘날의 시멘트나 도자기랑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불 조작 기술이 기원전 4000년대에 여러 도구들 또 무기들을 만드는 데 쓰이면서 수메르의 도시화를 상당히 가속화시킵니다. 그리고는 무역을 통해서 이런 기술이 오리엔트나 유럽에도 전파가 된 것이죠. 그야말로 청동기 시대를 수메르인이 열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기원전 2000년대에 들어서 사실 그 무렵에 수메르가 쇠퇴기를 맞긴 하지만 어쨌든 청동 사용량이 확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지금의 영국 남단의 콘월이라는 곳에 뭐가 있었느냐? 주석이 있었어요. 그것도 많이. 바로 대규모의 주석 광산이 그곳에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미 오리엔트 동양에서부터 영국까지도 오가는 장거리 해상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푸집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찍어내는 틀, 뭘 찍어내요? 도구와 무기들, 대량 생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빼앗아 오는 게 농사 짓고 사냥하는 것보다 빠르고 편한 방법이 되는 거죠. 청동기 무기를 쓰니까 당연히 뒤처진 문명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는 전쟁 포로들을 활용합니다.
노예 경제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중앙 집권제 국가가 탄생해요. 수메르 문명이 인류에 남긴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려 100가지가 넘는 최초의 것들이 있어요. 문자, 바퀴, 음악과 악기, 야금술, 의학, 조각, 보석, 도시, 왕조, 법률, 사원, 기사도, 수학, 천문학, 달력 등등.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문자라고 할 수 있겠죠. 기원전 3500년경에 수메르어예요. 수메르어.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 문자를 썼을 거예요. 그 무렵에 존재했던 언어 중에 아카드어도 또 있어요. 수메르어는 1000년 정도 쓰이다가 없어지고 아카드어는 지금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도 어원을 찾아올 수 있는 단어가 많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던 언어인데 아무튼 처음에는 문자라는 것을 농사와 관련된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문자가 발명된 것으로 보여요. 식량을 개량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점토판 대부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지배층의 통치 수단의 하나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문자 발명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이외에도 상업과 교역 그러니까 물품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바로 문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 수메르 문명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 또 최초의 문명으로 인정을 받는 이유는 바로 역사 시대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기록이 없는 시대에는 선사시대, 문자 발명 이래 기록이 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문자를 발명한 이들이 곧 수메르인들이었으니까. 수메르의 최초의 도시 국가는 에리두라는 곳인데 기원전 5000년경에 생겨나고 그 뒤에 인구 45,000 도시 국가 우르크라는 곳도 있었고 기원전 3500년부터는 다양한 토기 문화가 발전되고 3200년에는 문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때부터가 바로 역사시대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바퀴의 발명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전차를 만들어서 싸움에 이용했단 말이에요. 또 수레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시설이나 성을 건설하는데 많은 수고를 덜 수가 있었고 그렇게 고대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장거리 이동을 수월하게 해서 공간적인 난점을 해결하고 그렇게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또 화폐의 발명도 수메르인의 업적이에요. 경제사 최고 족적이죠. 화폐의 발명. 기원전 9000년경부터 사람들은 교환의 단위로서 대개는 가축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몇 마리 주고 몇 마리 받고 그 뒤에 농업이 발달하면서는 물물 교환을 할 때 밀다발을 사용했는데 그걸 셰켈이라고 불렀어요. 셰켈, 무게 단위인 거예요. 기원전 3000년경에 동전을 제조해서 쓰는데 여기에서 그 이름을 따와가지고 셰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인류 최초의 화폐 단위가 바로 셰켈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해서 묘지를 살 때 화폐 단위로 셰켈을 사용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물론 큰 거래는 이제 금이나 은을 사용하긴 했지만 일반적인 교역에서는 셰켈을 썼다라는 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셰켈을 쓰죠. 그러니까 셰켈은 최초이자 가장 오래된 화폐 단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과 더불어서 직조 기술도 발달을 합니다. 최초 재료는 양모였는데 직물 생산이라는 것은 서로 연관된 그 연계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요. 재료만 있다고 그냥 뚝딱 옷감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고대 문명사 연구를 할 때 직조 기술이 그 문명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될 정도예요. 수메르인은 이미 기원전 3800년경에 염색 기술을 가지고 옷에 물을 들여서 입고 다녔어요. 아마와 양털로 만든 옷들이 다양한 패션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런 상당한 사치였는데 이제 수메르인들은 그런 사치를 누렸다. 성경에 여호수아서가 있죠. 여호수아서가 수메르 멸망 후 1000년 정도 후에 쓰여졌는데 7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약탈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이런 포고를 듣는데
그래도 수메르에서 옷감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성경에서. 그 정도로 수메르의 직조 기술은 상당히 발달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인류 최초의 학교도 있었어요. 에두바라고 하는데 점토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행정관료죠. 말하자면 서기 양성이 목적인 교육기관이었어요. 읽고 쓰기 외에도 수학, 지리학, 동식물, 미술, 그리고 신을 찬양하는 노래와 악기까지 이 에두바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음악만 봐도 기원전 2000년에 이미 거기에서 칠음계가 발명이 됐어요.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양 음악의 기원은 그리스가 아니라 사실은 수메르란 말이에요. 한편으로 농업의 발달은 또 곧 역법, 천문학, 기하학, 수학의 발달을 가져옵니다. 원을 360도로 표현을 했고 곱셈, 나눗셈, 제곱근, 세제곱근을 구하는 법도 수메르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천문학이라는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먼저 태동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초기에는 점성술이 중요시되다가 거기에서 천문학이 나오고 연금술에서는 화학이 분화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학은 사실 천문학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바로 수메르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1년을 12달로 하는 태음력을 만들었고 하루에 2번에 12시간으로 구성하는 12진법을 썼어요. 1시간을 60분, 또 1분을 60진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식 월식의 기록은 물론이고 행성들의 세세한 움직임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25,920년을 주기로 지구 회전축 자체가 원운동을 보이는 현상인 세차 운동이라는 것까지도 수메르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수메르인은 바빌로니아인과 아시리아인도 그랬듯이 태양과 달 그리고 여러 별들을 신으로 모셨어요. 수십 수백 년 동안 밤에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태양과 그 주위에 도는 행성들에 대해서 꽤 잘 알고는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이해까지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리고 어떤 신비한 마력이 작용한다고 믿었을 거예요. 이런 별들에게 어떤 막강한 힘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점쳐보기도 했어요. 이 믿음을 우리는 점성술이라고 하죠. 그런 별들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아주 기이하고 거대한 탑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대부분 계단식 7층 탑 모양인데 지구라트라고 불러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지구라트. 꼭대기에는 여러 행성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지구라트의 사제들을 찾아와서는 별을 보고 자신들의 그 운명을 점쳐달라고 제물을 바치기도 했어요. 이들 중에 어떤 행성은 행운을 주고 어떤 행성은 불행을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성은 전쟁을 의미하고 금성은 사랑을 뜻하는 거죠. 그런 신성한 행성들 몇 개에다가 우리의 하루씩을 헌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별의 날, 내일은 저 별의 날, 뭐 이렇게 그 신성한 별들이 태양과 달을 포함해서 모두 7개가 돼요. 그래서 7일을 한 묶음으로 하고 그렇게 일주일이 생겨난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썬데이는 태양, 먼데이는 달, 그 외에 마르스, 화성, 메르쿠리우스, 수성, 주피터, 목성, 베누스, 금성, 사투르누스, 토성. 우리가 매일 쓰는 요일의 이름이 사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메르에서는 직업도 아주 세분화가 되었을 정도로 산업활동이 굉장히 왕성했어요. 동시에 비례해서 당연히 부패와 비리도 심했겠죠. 그래서 이 기원전 2600년경에는 우르카기라는 왕이 자유, 평등, 정의 등에 대한 개념을 명문화합니다. 바로 최초의 성문법인 거예요. written law. 법을 만들어서 적어놓고 지키게 했다라는 거죠. 사업장의 월권과 부당 착취, 공권력 남용, 독과점, 가격 조작 등등에 대한 법이 있었어요.
약자를 억압할 수 없도록 하고 빈민과 과부에 대한 보호법도 있었어요. 2000년에 가서는 우르남무라는 법전이 있는데 보면은 사기꾼들 또 뇌물 받은 자들을 추방하도록 한다라는 내용, 또 공정한 도양령을 확립한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계약서, 양도증서, 유언서, 약속 어음, 영수증, 법정 판결문, 가축 임대료, 부동산, 재산 상속, 노사관계, 세금 이의 신청 절차 등등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우르나무 법전이 300년 뒤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지는, 말하자면 기초가 됩니다. 자, 이런 최고 문명의 수메르도 이제는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는데 언급했다시피 기원전 4500년경에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셈족,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기원을 둔 중동과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셈 지역에 습지가 말라버려서 살기 힘든 가뭄의 땅이 되어버리는데 이 유목민들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땅을 찾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물이 풍부한 페르시아만, 또 유프라테스 강, 여기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아모리족이라는 셈계 민족이라고 해요. 이 셈족에게, 아모리족에게 수메르는 점령을 당합니다. 기원전 20세기예요. 그 뒤에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생겨나고 자기들끼리 패권을 다투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요. 하지만 그 모든 도시에는 항상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시가지와 농경지가 이루어집니다. 즉 신전 공동체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이죠. 여러 신들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수메르가 가장 융성했던 때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약 1000년 정도인데 마지막 시기인 우르 3왕조가 기원전 2150년경부터 2000년경이고 이 우르 3왕조 시대를 끝으로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결국 아모리인들한테 멸망을 당한다고 했죠. 아브라함은 바로 수메르 전성기 이 우르 3왕조 시대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후로 가나안에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유목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우르 출신이고 우르는 수메르 최강의 도시국가였어요. 어마어마한 유물이 많이 발견돼서 남아 있다고 했죠. 거대한 지구라트, 전차, 그림, 황금 투구, 보검, 청동 화살, 하프, 도미노 게임판, 주사위 등등 또 사진으로 볼 수 있는 또 영국 박물관에 가서도 볼 수 있는 수메르 유물이라고 전시되어 있는 것들 그 대다수가 바로 우르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 발굴된 유물들을 증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르는 아주 풍족한 생활을 누렸고 원거리 중개 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크게 번영을 했고 수메르 지방의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지도적인 지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난한 유목민이 아니라 당대 최고로 발달한 문명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의 수메르 사회는 다신교 신앙이 지배적이었어요. 우주 창생 신화나 하늘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수메르 신화에 나옵니다.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와서 지상을 다스렸다는 둥, 기근을 일으키고 홍수를 일으켰다는 둥, 그런.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도 다 있어요. 그리스 신화랑 비슷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도 다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수메르 신들이 약 3,600명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신들은 50명, 그리고 그 위에 주신들은 12, 이렇게 해서 다 가족이라고 하는데 어떤 신들은 불을 다스리고 또 다른 신은 사냥, 날씨, 전쟁 등을 지배하고 당시 사람들은 이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빌었던 거예요. 훗날에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 히브리 문화,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름만 바꾼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그 신이 그 신인 거예요. 이름만 바뀌고. 일단 농경을 주재하는 신으로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이 있었어요.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 바알 신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비와 폭풍우를 다스리고, 아세라 여신은 창조와 번식을 주관해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이런 신들이 성행위를 자주 해야 비가 많이 내린다고 믿었어요. 또 신전 예배에 참여하는 이가 여사제와 성행위를 치르는 것이 어떤 종교 의식의 일부였고, 신화 속에 나오는 이난나라는 여신은 대부분 모든 여신이 그랬겠지만 풍요와 생명을 주관하는데, 그래서 이야기 속에 풍속이 굉장히 난해하게 그려져요. 어떠한 금기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어요. 근친상간이 만연하고 신전에서의 매춘이 일상화가 되어버렸어요. 더 나아가서는 가장 고귀한 제물로서 살아있는 아기를 바치는 풍습이 생겨납니다. 성스러운 성행위를 통해 나타난 제물이 바로 아기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최초의 문명들 중에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유대교 탄생 직전 사회상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자세하게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집트 문명의 특징 중에 내세를 믿는 종교적인 특징이 있었다라는 정도, 두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넓은 지역의 수메르 문명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거예요. 당시에 고도로 발달한 물질 문명이 타락과 부패와 음란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일상이었고 여성은 상품화가 되어버렸다. 바로 다신교 사상의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수메르 문명이. 자, 한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수메르 문명과 지금의 우리 시대 모습이 크게 다른가? 그런 수메르 사회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드디어 하느님께서 한 명을 선택하시죠.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선택하시고 구해내셔서 순수의 땅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유일신을 믿은 인류 최초의 인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유대 신앙의 시초,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